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374건과 비교하면 사상 최고의 파산 건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미국 내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 기업들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높은 대출 금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걸쳐서 한 달 한 달이 경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 쌓이고 있는데요. 4대 은행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무수익 여신이 지난해 말 2조 2,700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이미 2조 8,9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 한파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그리고 당장 금리가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시총 1위의 기업, 바로 애플이 되겠습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의 변동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플의 기업 가치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아마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채 비율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는데요. 애플의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애플의 총 부채 규모는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라이어빌리티로 290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반면에 자본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토탈 쉐어홀더스 에쿼티가 나와 있는데요. 62밀리언 달러죠. 부채가 자본의 약 5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부채 비율로 표현해 본다면 467%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애플의 높은 부채 비율은 올해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역시 작년 기준으로도 596%입니다. 이론적으로 부채 비율의 기준값은 100%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부채와 자본이 같은 금액인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경우는 이 부채 비율이 무려 기준값보다 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애플의 시총이 저렇게 높은 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을 외에 우리가 또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볼 수 있는 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그리고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를 비교한 겁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흔히 단기적 재무 안정성을 보는 지표라고 하죠. 애플의 단기적 재무 안정성은 어떨까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부채 비율은 기준값보다 무려 5배나 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애플 자산 쪽에 유동 자산은 커런트 에셋이 되겠습니다. 토탈 커런트 에셋 규모는 143밀리언 달러이네요. 하단에 있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즉 유동 부채를 보시면 145밀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유동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유동비율의 이론상 기준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유동자산 하면은 어떤 자산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애플의 경우에 캐시가 대표적인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약 30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도 매출 채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부르는 게 매출 채권인데요. 이것 또한 30밀리언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 즉시 현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고객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매출 채권이거든요. 인벤토리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은 매출 채권보다 더 현금화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고객한테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유동자산을 보시면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화하기에
제한적인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도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100%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한 절반 정도 돼야지만 이론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의 유동 비율을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2023년 9월 말의 기준으로 99%고요. 작년에도 88%밖에 안 됩니다. 이론상 기준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동자산이 현금화하는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재고자산이 가장 현금화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것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당좌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 본 것이 바로 당좌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고자산을 뺐다는 의미에서 이론상 기준값을 200%가 아닌 100%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애플의 당좌 비율 계산해 볼까요? 토탈 커런트 애셋은 143밀리언 달러고요. 거기서 재고 자산인 인벤토리 6밀리언 달러를 차감하면요. 별로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네요. 그래서 당좌 자산은 137밀리언 달러가 되고요. 역시 하단에 있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145밀리언 달러라 당좌 비율은 94%입니다. 아쉽게도 당좌 비율도 이론상 기준값인 10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총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3천조가 넘는 규모인데요. 어떤 재무 안정성 지표도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화오션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경영자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3월 달에 분식회계로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업 가치를 보시면 왼쪽에 제가 빨간색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세상에 노출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기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정지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부채 비율을 그 당시 시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2015년 3월, 2014년 그리고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각각 374%부터 287%입니다. 이론상 기준값인 100%보다는 훨씬 높지만 애플만큼은 아니네요. 유동비율 살펴보면 116%, 114%, 108%입니다. 역시 이론상 기준값인 200%에는 절반 정도 수준이라 애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좌 비율을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을 보면 2015년 3월 바로 그 분식회계가 터졌을 때 100%가 약간 넘는 101%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96%라 이론상 기준값인 100%와 매우 유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은 장기적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고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단기적 재무 안정성을 나타낸다면 하나오션은 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좌 비율을 통해서 본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거래가 정지돼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소액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통해서 장기 재무 안정성과 단기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지만 이게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나타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회사를 평가하실 때 지금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비율의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 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재무 안정성의 한계점,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런 전통적 재무 안정성 한계점을 우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점은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은 각각 분모와 분자의 부채라는 걸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요, 먼저 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선수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금은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제품이나 용역을 나중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매입 채무 미지급금도 긍정적인 부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전에 전통적 재무 안정성 지표에서 이러한 부채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마치 갚아야 되는 부정적인 부채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요, 애플의 시가총액의 약 절반 수준인 1.5조 달러를 이루고 있습니다.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 아마존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216%입니다. 작년에도 한 166%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긍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본다면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저렇게 상승하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재무 안정성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업 가치는 이제 오히려 더 상승한 바 있습니다. 유동 비율을 보시면요, 유동 비율도 200% 이상의 기준치에는 턱도 없네요. 94%, 98%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좌 비율을 보시면 더 낮습니다. 100% 이상의 기준값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요,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마존의 최근의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재무 안정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부채 중에 긍정적인 부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앞서 긍정적인 부채를 매입 채무 미지급금 또는 선수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urrent Liability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바로 유동부채인데요. 그 밑에 Account Payable이 바로 매입 채무입니다. 그리고 Accrued Expense가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금이 되고요. Unearned Revenue, 선수금이 됩니다. 매입 채무는 79밀리언 달러나 되고요. 미지급 비용도 62밀리언 달러나 되니까요. 무려 외상 거래가 140밀리언 달러나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거의 자본 규모입니다. 하단에 보면 자본이 140밀리언 달러죠. 거기에 경쟁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선수금도 13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채를 제거하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요, 아까와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바로 110%로 절반 정도가 떨어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라 이론상 기준값 100% 이하를 충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 비율로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요, 무한대 표시가 나와 있네요. 왜 그러냐면 Current Asset, 즉 유동 자산의 지금 규모가 146밀리언 달러인데요. 이거를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로 나눠줘야 되는데 유동부채 항목을 봤더니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선수금밖에 없어요. 유동부채가 없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보면 유동부채가 0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준 겁니다. 기업 가치가 왜 올랐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죠.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재무 안정성 지표의 한계점은 전통적인 재무 안정에서 얘기하는 부채 비율은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쪼개서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와 자본은 자산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의 원천일 뿐입니다. 즉, 앞에 전통적 재무 안정성 지표는 현실적으로 청산이라는 가정, 전혀 비합리적인 가정이죠. 그럴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 이렇다면 부채는 뭐로 상환하느냐면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채를 빌려서 상환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안정성,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상 기준값을 충족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당장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요,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은 현금 유출액이 있는데요. 단기 차입금 순 감소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상환하고요. 장기 차입금 상환했습니다. 부채를 갚은 거죠.
그 가품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1조 1000억을 돈 벌어서 갚았느냐? 아니에요. 그 위에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있습니다. 장기 유동화 채무를 차입했고 사채를 발행했고 장기 차입금을 차입했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부채를 빌려온 겁니다.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한 1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 현재 부담하는 부채를 새롭게 차환해서 갚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다고 기업이 꼭 망하나요? 부채가 많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은 자산이나 자본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자산과 자본에는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은 자산의 즉 건물이나 재고자산이나 토지나 이런 걸 사는데 사용된 것이죠. 내가 자본이 많다고 그게 다 현금으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은 것이 마치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금을 동반하지 못하는 자본 항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본 항목 쪽인데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한테 들어온 돈이에요. 그 돈의 규모를 보면 약 4조 9천억 정도 되죠. 근데 그 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무려 1조 금액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해서 평가 이익이 1조라는 겁니다. 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땅값이 5조에서 7조로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아직 판 건 아니에요. 그러면 2조 올랐지 않습니까? 그 평가 이익을 어떻게 보고하냐면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보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많다고 빚 갚는데 즉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자본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비지배 지분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지배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겠죠. 그게 비지배 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 중에서 3조 6천억은 내게 아니에요. 남의 거죠. 근데 자본 총액은 이걸 다 해서 보여주죠. 11조처럼. 지금 보시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본 총액은 11조고요. 부채는 얼마냐면 7조 5천억이니까 아이고 부채 감고도 났네요. 하지만 그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나 비지배 지분은 내 몫이 아니고 즉시 현금화 시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 4조 6천억은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122%가 되는데요. 빼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214%가 되네요. 훨씬 증가하죠. 세 번째는 이 자본 항목 중에서요. 부채인데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구채라고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경우인데요. 거기 자본 항목을 보면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약 2천억 정도 있습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이 뭐냐? 주석사항을 제가 같이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석 25번 신종자본증권인데 구분을 보시면 3호 채권형입니다. 채권이에요. 아래 보시면은 만기도 있죠. 이자도 있어요. 이게 만기가 30년 길고요.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회계상. 하지만 실질은 뭐죠? 갚아야 되는 사채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은 비록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질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채로 놓고 다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전에 170%였던 부채 비율이 124%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요.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는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신종자본증권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이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를 갚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채권, 또 하단에 보시면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서 나중에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돈 들어온다는 게 아니죠.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부채를 갚는데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른쪽에 하나오션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항목이 있는데 바로 미청구 공사입니다. 금액이 무려 9조나 되죠. 공사를 하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청구를 못한 거예요. 바로 발주차가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돈 달라고 요구를 못한 부정적인 거죠. 미청구 공사는 위에 보시면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유동자산 규모가 13조인데요. 그중에 미청구 공사가 9조예요. 그러나 이 9조는 현금화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재무 안정성 지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부채가 부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채입니다. 또한 청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통적 재무 안정성 지표는 근본적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채는 부채로 차환을 통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그 기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과 자산은 즉시 현금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관리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명한 부채 비율, 그런데 왜 기업 가치는 설명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 재무 안정성 지표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재무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차입금 의존도. 아마 회사 운영하시면서 또는 경영에 참여하시면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차입금 의존도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보상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금 흐름 보상 비율, 스탁이라는 개념은 교재도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지표를 서점에서 파는 주식 강의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상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지표, 그 지표가 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재무 안정성 지표의 가장 큰 한계점은 모든 부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처럼 간주하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 바로 차입금과 사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차입금이 자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왜 자산으로 했을까요? 자본으로 안 하고. 자본이 많다고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청산 시점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나타난 거고요. 바로 이런 차입금과 사채는 자본과 더불어서 자산을 조달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총 자산을 기준으로 차입금과 사채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론상 기준값은 50%예요. 만약에 차입금과 사채가 1이고요. 자본이 1이라면 50%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는 50%라는 기준값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건설이라는 회사가요, 강원랜드의 사건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 부도 가능성의 언급이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롯데건설이 그 당시에 부도가 나기 어렵다는 확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롯데건설의 전통적인 재무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계산해 보면 부채 비율은 기준값 100%를 넘었고요. 유동 비율은 기준값인 2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100%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서고 있네요. 그러면 롯데건설은 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혼란스럽죠. 여기에 차입금 의존도를 계산해 보면 32%, 전년도에는 41%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입금 의존도는 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측정한 수치인데요. 롯데건설은 기준값인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개선됐습니다. 강원랜드 레고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롯데건설의 장기적 재무 유연성이 위협받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금흐름 보상 비율인데요. 흔히 현금흐름 보상 비율을 왜 중요시하냐면요. 분모에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꼭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관심 있는 회사 또는 여러분의 거래 회사의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인데요. 이 세 가지를 못 막으면 부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익이 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금액을 상환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흔히 그것을 흑자 부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분모에는 이 세 가지 지표, 분자에는 영업활동 현금을 쓰는 것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에 이자 비용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자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나눠준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사채까지 본다면 이게 1을 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즉, 영업에서 돈 번 것으로 올해 상환해야 될 것들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행한테 돈을 안 빌려도요. 금융시장이 유동성 위기가 빠질 때는 이 지표가 중요하죠. 롯데건설의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거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사채, 유동성 장기 차입금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시점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759억을 벌죠. 절대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을 보시면 0.04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는 32%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시장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강원랜드 사태가 터지고 레고랜드 문제가 생기면서 야, 롯데건설은 영업에서 돈을 못 버는데 올해 갚아야 될 2조를 어떻게 갚아? 롯데건설 위험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현금흐름 보상 비율을 플로우 개념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보셔야 돼요. 스탁 개념입니다. 우리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리고 유동성 사채는 영업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금융상품은 예금과 같은 겁니다.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거죠. 이건 당장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이런 현금과 금융상품,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1이 넘는다면 절대 안 망하죠. 스탁 개념으로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을 보시면 현금이 무려 1조 9천억이에요. 금융자산이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금융자산 2,923억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는 게 1,191억 그리고 그 아래 금융자산 635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상품도 294억이 있어요. 금융자산 앞에 이름 붙어 있는 거는 꼭 인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현금, 금융상품, 금융자산을 올해 갚아야 되는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사채와 비교해보면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은 스탁 개념으로 1.2가 나옵니다. 롯데건설은 부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차입금 의존도 그리고 단기적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을 플로우 개념과 스탁 개념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